그분이 너무 완강하시고 나는 거리로 가면 되고 내 아들은 고시원 가면 돼. 짐도 다 버리고 갈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인사비는 부족하네. 달라고 하죠. 근데 관리비가 140 정도 밀렸더라고요. 강제 집행이 물론 더 비싸긴 한데 한번 개고를 하고 나서 그분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 돼요. 네. 무조건 달라지거든요. 저 노트북 보면서 혹시 그래? 물어보시면 모자이크 할 거죠? 아, 네. 제 얼굴을 보시면 다들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니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진상입니다. 오늘 또 재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에 놀러와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영광스럽게도 멀리서 찾아와 주셨어요.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39살 이제 시내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일을 한다는 거는 기사님. 예, 맞습니다. 아,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아, 그럼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부산에서 승무원.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버스 드라이버. 네, 맞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예. 로 지금 몇 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전 일은 10년 좀 넘었고 아.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일한 지 지금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코스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코스도 있고 예전에 뭐 화물차, 레미콘, 마을버스 이렇게. 운전 안에서는 눈 감고도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신. 저희는 말할 때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운전을 한다 그런 말도 가끔씩 하는데 재작년 8월 달에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9월 달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거의 1년 넘는 기간 네네. 만에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뵌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중간 통화는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혼자서 스스로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한테 되게 이력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 토박이. 네, 맞아요. 부산에서 평생 나고 자랐는데 일도 부산에서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상이 남아요. 부산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옮기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신 게 되게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재산도 작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나이대, 우리 나이대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맞아요. 거의 뭐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나이 때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제가 부산 쪽은 잘 몰라가지고 재건축으로 되게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좀 재건축에서는 5손가락 안에 이제 꼽히는.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거기에 또 평수가 엄청 큰 거였잖아. 예, 그때 47평 살고 있었어요. 47평? 네. 난 40평 넘는데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현관문에서 불러도 안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되게 확장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는 살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가? 지금 딸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 둘을 키우면서 네 가족이 사는데 거의 50평대 아파트가 적당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근데 그거를 네. 선생님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선생님이 혼자 해가지고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를 그때 수업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몇 개월 뒤에 매도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때 시가가 굉장했잖아요. 부산에서는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야? 서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서울에서도 그 정도가 많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아, 일부 네. 특정 부자 동네 제외하고는 명칭 아, 동네 럭키 아파트. 동네 럭키 아파트. 네네. 거기 47평짜리. 야, 그 시가 한 15억. 네, 처음에 작가님을 처음 뵀을 때는 이제 그 정도 했었는데 금매로 좀 팔았습니다. 건매로 팔아서. 근데 네. 그때 한 1년 전에 팔았나? 한 1년이 아니고 2023년 10월 달쯤에 제가 계약서를 쓰고 건매로 조금 네. 빨리 처분을 했네. 그래도 네네. 시세보다 좀 낮게. 예, 약간 낮게. 그때 판 거는 팔고 나서 좀 어떻게? 지금 한 3억 정도 떨어졌어요. 야! 한 2억 5천? 아, 2억 5천 야! 정도 떨어졌어요. 야, 이게 지금. 촉이 있어. 아, 그때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작가님 만나고 집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한 보름 정도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매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금매로. 금액 좀 여쭤봐도 돼요? 그때 13억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와.
거기에 뭐 대출이 좀 껴있긴 했지만 네네 맞아요. 그래도 거기서 투자금을 왕창 선생님의 거의 전 재산이잖아 지금까지 예 맞아요. 모았던 거를 그리고 재테크도 나름 부동산으로 꽤 살찌운 재산을 어떤 생각으로 또 그걸 팔고 지금 또 서울에 빌라로 이렇게 하나씩 옮기고 있다. 하나씩이라고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만난 지 그럼 수업 네. 끝나고 1년 조금 네, 넘은 맞아요. 시간인데 그러면 지금 낙찰은 혹시 몇 개를 받았어요? 지금 총 11채 11채를 받았습니다. 총 11개를 받았어.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받았네. 동시에 중복적으로 네네. 받긴 했지만 맞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거의 한 채씩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도 있는 사람이 열심히까지 겸비를 하니까 거의 무서울 정도예요. 내가 생각할 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마치고 그럼 네. 수업 때는 낙찰을 못 그때 받았어요. 안 받았었고 네, 안 수업 받았었고. 끝나고 나서 집을 매도를 계약서를 쓰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수업 끝나고 2달 정도 네. 있다가 거주하는 집 전 재산을 매도하고 그 중도금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딱 1년 걸린 거네. 예 1년 딱 걸렸어요. 1년 동안 낙찰 받은 게 총 11채.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받는 월세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총 9채가 임대를 나가서 그럼 11채 중에 네. 9개가 임대가 나간 거네. 네네 총 603만 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야, 총 603만 원 월세를 1년 만에 만들었다면 야 선생님 진짜 성과가 뭐제 교육생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손에 꼽을 정도의 성과가 아닌가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내가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부산 쪽 경상권 쪽을 투자하신 분들은 꽤 성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만 왔잖아. 아 인천도 있나? 서울, 인천, 파주, 고양 그렇게 있습니다. 아 수도권이네. 그리고 네. 서울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서울에 지금 5채. 야 절반이 서울이네. 예. 그래서 603만 603만 원 총 월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사업자 대출도 있을 거고 개인 대출도 있을 거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이자만 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고 총 순 월세는 얼마를 받을까요, 선생님? 지금 현재 29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야 295만 원 받고 295만 원 거의 300만 원 돈의 순 월세를 1년 만에 만들어. 야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지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선생님. 그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보통 사람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거리와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한 거만큼 그래도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성과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11채를 하는데 두 채는 지금 하나는 명도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또 계약하는 거라고. 하나는 지금 수리 중이에요. 아 지금. 수리 중인 거? 네네. 그러면 총 9개를 하는데 그것도 혹시 표에 담겨 있나요? 선생님 돈이 들어간 거 네. 순투자금 네. 11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9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명도 안 끝난 집 빼고 10채로 계산을 했을 때 1억 4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야 수익률이 괜찮네. 근데 보증금을 조금 많이 받은 집들도 있어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때 최대한 일단 늘리자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아도 되지만은 2천 받는 집도 있고 2천 정도면 딱 네. 적당한 거죠. 서울 쪽은 방 3개짜리 집들은 3천을 다 받거든요. 3천이 시장에서는 적은 보증금이지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비율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서는 조금 많다고 혹시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임대 시장에서 월세 시장 안에서 보자면 3천 보증금은 적은 편이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딱 우리한테는 이상적인 비율의 보증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00에서 3천 사이로 받은 거야 보증금은. 예, 딱 1,000에 3천 사이. 보증금까지 회수하고 총 내가 들어간 돈이 1억 4천 정도. 네, 1억 4천이면 한 채당 거의 1,400 들어간 거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그럼 한 채당 내가 한 1,000만 원 중반에서 우리는 2천 사이로 만드는 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전달을 했을 것 같아서. 근데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 오다 보니까 딱
이상적인 비율로 순월세를 이자랑 원금 빼고 거의 300만 원의 월세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 24점 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전체 총 수익률이. 네, 열채를 계산했을 때. 근데 심지어 10번째 물건은 월세를 계산을 안 한 거잖아. 네, 월세 계산 안 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잠재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맞잖아. 네, 9개의 맞습니다. 월세 받는 거에서 네, 한 네. 거니까. 그리고 이제 11번째 물건은 명도가 될 거니까. 네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선생님 이미 11채 월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제가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보면 선생님 과거 1년 동안 했던 투자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1번 물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저한테 얘기 좀 네. 해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받은 거가 화곡동이었나? 네, 화곡동에 있는 방 그래. 3개짜리 방 3개짜리 깨끗한 거였잖아요. 를 첫 물건으로 받았는데 뭐 어차피 집이 새 거여가지고 큰 특이사항은 없지 않았어? 네, 그때 도배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수정 같은 경우에 좀 갈아주고 그것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네. 버스 승무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를 내가 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입찰하고 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케줄을 짜서 온 거예요? 오늘 오신 것도 어저께 서울 와가지고 운전해서 온 거고? 네, 차를 무조건 가지고 와야죠. 이제 임장을 하려면. 그러면 이번에 서울 온 계기는 꼭 저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겸사겸사? 아닙니다. 작가님 때문에 왔죠. 작가님 어깨가 왔고 무거워지네요. 이번에는 그리고 임장을 온 김에? 곁들여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러면 저 만날 겸 해서 임장까지 하고 또 지금 수리 진행 중인 거랑 겸사겸사 볼 겸 또 서울의 땅 지분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됐잖아요. 거의 이제 화곡동을 지나갈 때 선생님 땅을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 다주택자는 이런 농담 하는 거야. 화곡동이 첫 물건, 두 번째 물건, 여섯 번째 물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고향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제2의 고향.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6시에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시내 나가야지 이제 그 정도 인파가 있는데 요즘에는 서면 남포동 아니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른 출퇴근 시간에도? 네, 출퇴근 시간에도 화곡동만큼 사람 많은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곡동이 유독 심한 편이긴 해. 서울 안에서도 내 생각에. 거기서 좀 충격받았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사시는 걸 것 같아요. 지금 해운대 네. 쪽에서 지금 수업하는 분 중에 중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처음에 서울도 아니고 부천에 처음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 내려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받을 때는 이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수업 받을 때 그때 그때는 기차 타고 왔다 네, 갔다 기차 타고 하셨던 KTX 타고 거잖아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도 지하철이 출근 시간도 아닌데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또 역쪽이었으니까. 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역시 서울이 좋구나.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 여기가 인구 밀집도가 네. 확실히 더 있겠구나. 네. 그러면 내가 부산에 있는 재산을 서울로 옮기는 게 그래도 힘을 쭉 실어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작가님 수업을 들을 때 이걸 무조건 해야겠다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부동산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무조건 해야겠다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아파트 한 채를 대출 끼우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더 여유 있게 살긴 좀 힘들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작가님 유튜브를 보고 수업 신청을 해서 수업을 받게 됐는데 제가 3번째 수업을 듣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구나 이게 진짜 괜찮구나. 제가 그래도 갭 투자도 해보고 분양권도 해보고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월세는 사실 처음인데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월세의 소중함이 와닿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다고 생각이 드네. 아까 내가 어떤 거 질문하려고 했었냐면 부산에서 수도권 쪽 물건을 다 입찰을 하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도 하는 게 일정은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지금 2명이나 있는 학부모로서 회사까지 다니면서 일정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 선생님 아내분한테 거의 쫓겨나지 않았을까? 너무 자주 올라와가지고 그런 우려도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더 지독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그리고 평소에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진 않았어요. 아. 애들이랑 놀아주긴 하는데 집사람은 가정주부로 쭉 살다 보니까 아, 전업주부? 네, 전업주부. 맞벌이도 아니구나. 예. 집사람이 대부분 가사 일을 하고 애도 좀 봐주고 일반 시내버스라는 직종이 점심시간쯤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네.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한 2, 3시쯤에 마치고 그리고 2, 3시에 출근해서 밤에 한 11시, 12시에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에 일할 때는 도와주질 못하니까 그게 이제 집사람은 당연히 생활하는 됐다고 봐야죠. 아, 선생님 업무의 특성상 네. 일반 회사원들 딱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9시, 네. 6시 주기로 움직이지 않고 교대 근무식으로 돌아가다 네, 맞아요.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주로 선생님이 담당한 거고 그 아이 돌보는 거랑 가정 일적인 거는 선생님 아내분께서 역할 분담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일할 때는 못 도와주고 오전에 일하고 오면은 이제 애들 네. 오면은 뭐 같이 밥 먹고 놀아주고 또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에 그리고 많이 쉬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서울 경기도 올라올 때는 오전 근무를 하고 저희가 5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5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쉴 때마다 오전에서 오후로 오후에서 오전으로 이렇게 거의 조가 바뀌는 식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결근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써가지고 오전에서 오후 넘어올 때 특히 그때 이틀이나 하루 정도를 붙여가지고 서울을 오게 되는 거예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자차를 이용해서 서울에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광주 쪽을 돌았어요. 밤에 바로 11시, 10시, 11시 도착해가지고 인장을 바로. 그러니까 또 광주 쪽 이런 데는 집이 보통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인천이라든지 서울 화곡동 쪽은 연식이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꼼꼼히 봐야 되는데 광주 쪽은 대부분 다 신축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인장을 해도 여기는 열심히만 한다면은 아랫집 누수가 있지 않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어차피 아랫집 누수 있고 하는 거는 우리 복도에서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지 여부로 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밤에 보는 거 저는 원래 항상 밤에 봤어요. 쉬는 날 껴가지고 올라와서 직접 집 다 보면서 네. 입찰까지. 선생님 장모님이 원래 처음에 도와주시다가 대리 네. 입찰로 해서 네. 선생님이 물건 보는 거는 맨날 올 필요는 없으니까 거의 네. 한 달치를 내가 올라왔을 때 다 물건 나온 거는 한번 훑고 입찰을 내가 또 처음에는 입찰도 직접 했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해? 욕심나는 물건이 일정이 맞으면은 입찰을 하죠. 그냥 처음에는 아무 계획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뭐 못하는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특히 입주 청소라든지 뭐 도배, 장판,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주로 돈을 써가지고 맡기고 나머지 간단한 것들은 이제 제가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할 것과 사람을 써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이면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입주 청소를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 집이라서 그런지 이틀 동안 청소를 했었는데 그때 부동산에서는 입주 청소를 돈을 많이 주고 맡긴 줄 알았다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제 뭐 샤시 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다 청소를 제가 다 했었거든요. 야,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첫 그쪽에 집은. 재능이 좀 있구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선생님하고 네. 사례가 달랐던 게 언제부터 입주 청소를 안 했냐면 22번, 3번 그때까지는 제가 다 했었거든요. 아, 나도 내가 부산 거를 한다라고 했으면 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건데 저는 수도권 쪽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청소는 생각하는 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청소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만하잖아요. 청소가. 뭐 도배 같은 거는 약간 엄두 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청소 같은 경우는 뭐 늘상 하던 건데 뭐 만만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부천 고강동의 반지하 빌라를 그때 퇴사하고 나서 낙찰받은 게 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닦았거든요. 한 5시간 6시간 동안 막 쇠수세미 락스 막 세제 빡빡 문질러가지고 닦고 났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싶대. 근데 입주 청소 안 해주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허무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나 5시간 동안 했는데 해달라 그러면 했는데요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허리 굽히는 것도 안 해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안 하지. 왜냐면 어차피 할 거니까. 돈 내고 할 거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저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내가 할 것과 사람을 쓸 것, 돈을 쓸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학교 포기한 물건들은 깔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들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온 바닥에 있고 개털도 막 온 바닥에 있고 화장실 천장이 이제 니코틴으로 누래져 있고 그런 집을 한번 청소해보고 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청소랑. 그러니까 대학력 포기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준신축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깨끗한 집을 명도하고 들어갔는데 무단 점유자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뭐 깔세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집을 험하게 써서 오염도가 심했다. 네. 그래서 거기 청소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거 쉽지 네. 않구나. 그래서 제가 청소 약품 같은 것도 막 사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맡겨야겠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뭐 내가 잘하는 업에서 시간을 써서 요 번 돈으로 업무 분담을 하겠다라는 개념보다 청소든 아니면 집수리든 페인트든 도배든 그런 거를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만큼 돈을 쓸만하니까 한다라는, 내가 직접 해보면 이건 돈을 쓸만하구나가 아깝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1시간에서 수리비가 5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하겠는데 이틀을 해가지고 입주 청소비가 만약에 35만 원, 40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서울 경기도 올라오는 시간들이 엄청 귀한데 이게 거기다가 써버리니까. 근데 첫 집하고 둘째 집 그때는 애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파이팅이 넘치고 하니까 했었어요 그때.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건들지 않는. 가끔씩 깨끗한 집들은 이제 네. 화장실, 베란다, 주방만 해주면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하고. 훌륭하네요. 그렇게 지금 입찰도 하면서 내가 할 것과 사람을 쓸 것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구분을 하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한 거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부동산 수업은 처음 들었다는 거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경험은 또 누구보다 많다고 생각도 들어요.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네. 어머님이 부동산 쪽에 관심이 꽤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부모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시는. 그렇진 않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월세도 좀 받으시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이제 그리고 뭐 원룸도 있으시고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임대업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어릴 때 보고 자랐죠.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내 선생님 경험 안에서는 분양권도 네. 그리고 갭 투자도 네. 경험이 있는데 월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거기서 또 성과가 안 나거나 만약에 돈이 묶이거나 손해를 봤어, 손재라고 했으면 이게 안 맞는구나 라고 하고 다른 쪽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럭키 아파트. 네. 이거 좀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나이 때 39살에 동네 럭키 아파트 47평을 갖기가, 이거 어디 비결이 뭐예요? 대출을 많이 꼈어요 사실. 다 마찬가지지 뭐. 지금은 대출 받아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일찍 연끌을 했었죠 그 당시에. 내가 몇 년치 낼 이자도 이제 미리 대출을 받아서 땡겨서 집은 무조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구입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기 살고 싶다. 그런 아파트였어?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집인지. 근데 저기는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이제 뭐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그래도 가면은 이제 외제차의 비중이 높고 잘 사는 동네구나. 대대로 잘 사는 집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선생님처럼. 아니요, 저는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내가 조금 껴들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월세로 살았던 아파트가 약간 그런
좋은 아파트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 뭐 이 동네에 살진 않았으니까 국회의사당 올림픽대로 쪽 지나갈 때 그 아파트가 항상 보였거든요. 근데 밤에 지나가면 항상 거기 좀 관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20년 된 아파트긴 한데 조명을 이렇게 쏴놔요. 저 아파트.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또 거기 전세로 살았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잠깐 놀러 갔었는데 9층인가 뭐 11층 이렇게 살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커튼을 그거 딱 치는 거예요. 그때 국회의사당 불이 빡 켜지는 거. 야, 이 아파트 나도 살고 싶다 했던 게 한 15년 그 정도 전에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아파트에서 뭐 나는 월세긴 했지만 그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감회가 남다르더라고. 저도 그 집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 기뻤어요. 집사람은 솔직히 반대했어요. 그 집. 너무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라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연끌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럼 몇 년도쯤 얼마에 사가지고? 2018년, 19년도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시작할 때 좀 샀네요. 네, 그때 운이 좋게 이제 사게 됐어요. 연끌했다는 거 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끌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신용대출은 안 하고 이 담보대출을 최대한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미리 2, 3년치의 이자를 넣어놨죠. 나는 이제 월급쟁이고 급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넣어놨던 게 이제 다 소진이 되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출 받아서 넣어놨던 이자까지 자꾸 한 달 이자 빠지니까 또 생활비 나가고 하니까 이게 또 채워놓기가 부담스러워서 초조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줄어드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집 가격은 올라간 거 아니야? 네, 올라갔죠.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때 이 18년도쯤에 얼마에 산 거야? 물어봐도 돼요? 18년도에 한 8억 조금 넘게 주고 샀어요. 야, 거기에 한 5억 정도 대출 받은 거야? 네, 그 당시에 5억 5천을 제가 대출 받았어요. 5억 이만큼 대출 받는다고 하면은 200만 원 돈은 나가겠네. 네, 223만 원 나갔어요, 매달. 선생님 월급 받은 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한 거라는 생각. 엄청 무리했죠. 그 주변에서 부모님들 정신 나갔다. 네, 진짜로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네가 미쳤구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구매하기 2, 3년 전부터 저는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2, 3년 동안 많이 올랐었거든요. 원래 6억쯤 했었는데 8억에 제가 산 거죠, 처음. 원래 6억에 사고 싶었는데 이미 또 올라갔는데 그걸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너 꼭지다, 너 맞아요. 바보 같다. 맞아요. 야 그거를 네가 모아서 한 돈도 아니고 그걸 대출을 5억 5천이나 받아서 한다는 거는 정신 나갔구나라고 주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했지만 또 한 4년이 지나니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얘기한 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조정지역 해제될 때쯤 맞춰가지고 제가 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치밀하네. 운이 좋았어요. 그때. 부동산 소장님께서 좋은 물건이 있다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구매하게 됐죠. 그거를 갖고 있는 지 4년 만에 6억 7억까지 차액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올랐을 때 순전히 금매로 판 거니까 6억이 더 올라간 거잖아. 했다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해서 금매로 그때 5장을 크게 그 당시에 비과세로 거의 세금 조금 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왕창 땡겨서 그럼 거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같은 아파트에 이제 57평 월세로 살고 있어요. 더 큰 데로 갔어? 그게 제 직장 주변에 이제 아파트 월세를 알아보다 보니까 월세가 이런 데 들어오면 되게 답답하겠다. 57평 살다가 이런 데 들어오면 답답해서 어떻게 했나.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33평에 이제 못 살 것 같다. 이제 왜냐면 낡아도 큰 평수로 가고 싶다. 왜냐면은 넓으니까 쾌적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고 되게 여유로워지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집에 갔을 때. 그럼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2개죠, 이제. 57평이 안 들어가봐서. 근데 월세는 비싸지 않아요. 오래된 아파트. 월세가 오히려 뭐 10년 된 아파트, 15년 된 아파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도 15년 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샤시도 막 10년 넘었으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 써가지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모든 걸 다. 월세가 완전 똑같았어요. 그럼 오히려 나은 거네, 생활하기는. 네, 그렇죠. 좀 예민한 질문인데 월세 얼마 내시는지. 지금 현재 월세는 1억에 130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 팔고 투자금이 아직 이만큼 또 남아 있는데 거의 순 월세가 한 300만 원 들어오는 거를 선생님 57평 아파트에 월세 130만 원 내고도 이 빌라에서 나오는 300만 원 돈으로 내가 거주하는 월세를 130만 원 내고도 170이 거의 남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피곤해 보이긴 한데 올라오느라고. 근데 광이 나요.
미소가 보여, 깊숙한 곳에. 마음이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 네, 많이 나아졌어요. 작가님 만나가지고 진짜로 그때 제가 수업을 안 받았으면은 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 집을 안 팔았다면은 내가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항상 저는 지방에 계시는 분이 올라와서 수업 들을 때 부담감과 꽤 무거운 게 있긴 하거든요. 그냥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 막 수업료도 저렴한 돈은 아닐 건데 그 시간에 차비에까지 하면서 내가 진짜 이분한테 만족스러운 걸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내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시점에서 집도 팔고 월세도 선생님이 알아서 혼자 다 하셨지만 순 월세가 300만 원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아서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힘들 때마다 작가님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로. 작가님은 예전에 어떻게 혼자 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좀 얻고 힘도 되고 많이 배우고 했죠. 정말로. 내가 부끄럽네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데 나한테 조금 배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정말. 되게 영광스럽네요. 진짜로. 그러면 부동산 투자 관심은 꽤 예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네, 생각은 계속. 드는데 그러면 그 시세 차익도 꽤 그거는 뭐 월세 투자를 하려고 집을 결국에 매도한 거긴 한데 그때 선생님 팔고 나서 떨어졌다고 해도 선생님 산 시점보다는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 방향을 바꾸게 된 게 계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성과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성과도 좋았으니까. 제가 갭 투자를 해봤는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사 나간다 했을 때. 그거는 주로 선생님 동네에서 부산에서 한 네네,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아파트로?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파트 가격이 그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더 오르기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월세를 받아보면 어떨까.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월세가 얼마쯤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을 팔았을 때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네. 이제 월세를 받았을 때 내가 월세가 얼마쯤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살고 있는 집 동네 럭키 아파트를 팔고 월세를 받는다는 건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아니고 네. 월세 투자를 했을 네, 때 투자를 했을 때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서울 경기도 쪽에 토지의 지분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부산의 아파트보다는 서울의 땅이 훨씬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기도 쪽이랑 서울이랑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토지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땅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고 시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매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 착착 시기가 많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선생님 과거에 했던 시세 차익 투자, 갭 투자도 시세 차익을 네네. 생각하고 했던 거니까 또 성과가 나쁘지 않긴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할 때 세입자가 바뀔 때 그때 목돈을 아다리가 맞게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때 초조함과 불안함이 오래 가기가 힘들겠구나를 생각 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갭 투자 2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이 전세를 이어져서 이렇게 세입자 구해지긴 했는데 그거를 2번 정도 돌려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동네 럭키 아파트라는 거를 사고 나서 그게 올랐을 때 그냥 우연치 않게 작가님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건 행운이죠. 판 돈을 갖고 나머지는 거주하는 집에 월세 보증금 쓴 거고 나머지 돈으로 나머지는 이제 주식도 좀 사고 그렇군요. 주식도 사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또 하고 있군요. 빌라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낙찰받은 게 화곡동 아까 3룸 얘기하면서 그때는 선생님도 처음 한 거잖아요. 경매는. 네, 맞아요. 부동산 경험은 누구보다 많지만 경매는 처음 했던 거고 거기에 1,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직접적으로 품을 많이 들여서 걔도 임대가 걔는 좀 빨리 나갔잖아요. 10일 내로 다 가계약금 받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첫 가계약금 받았을 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첫 가계약금을 딱 100만 원을 딱 받았을 때 성공했다 이거. 나 성공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엄청 좋죠. 오히려 계약 썼을 때는 또 덤덤했는데 가계약금 딱 받았을 때는 확 와닿더라고요. 집사람이랑 막 손을 잡고 막 뛰었던 기억이 나요. 첫 물건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높은 가격에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1억 9,800에 받았는데 이 집이 감정가가 3억 800인데 딱 64%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집이 단독 낙찰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감정가가 너무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도 근데 안 평수가 나왔을까. 큰 3룸에 방 3개짜리면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월세 쪽에서는 1억 후반대면 약간 수익률이 나오기가 애매하긴 네, 하거든. 맞아요. 근데 시세 차익 쪽에서는 엄청 잘 받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그런 집 전세 가격이 얼만데? 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면은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전세 가격 알아볼 필요가 네. 없어요. 매매 근데 가격도 사실 못해도 모르겠어요. 2억 중반이에요. 못해도 최악이 2억 중후반대는 될 거예요. 그럼 잘했어 못했어? 그걸로만 봤을 때. 잘한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가 원금이랑 이자가 7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이제 월세를 90만 원 받다 보니까 재미가 없지. 예, 이게 과연 남았을 때 내가 나중에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수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가 남는 게 있을까. 물론 수익률은 나와요. 투자금이 작아서. 그런데 이게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배웠죠. 근데 이게 네. 내가 거기서 좀 첨가를 하면 긴 관점으로 볼 거니까 화곡동에 그런 집이면 못 받아도 120 받아요. 월세 좀 많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 약간. 그럼요. 네. 더 비싸졌어요. 90이면 지금 되게 싼 거야. 3룸 신축을. 네. 다음에 바뀔 때는 걱정스럽겠지만 더 나은 집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물건의 장점이 우리는 한두 개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늘리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괄 수익률에서는 25%고 평균적으로 한 채당 들어간 돈은 내 1,400만 원이라면 그게 내가 지금은 수익금이 적으니까 약간 실수했나? 좀 비싸게 받았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집이 있었으니까 지금 11번째 물건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하면서 물건 하나하나를 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럼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어디죠? 화곡동입니다. 두 번째도 네, 화곡동? 화곡동인데 이 물건은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제가 그 당시 1주택자다 보니까 1.1%의 취득세를 냈었고 이게 재매각이었는데 누가 미납했군요? 네, 미납을 했는데 외관도 삐까뻔쩍하고 17년식이라서 방 3개라는 말은 들었거든요. 임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포기를 해야 될까? 현금으로 그냥 사버려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물건을. 그런데 이제 잔금 일주일 전에 대출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설을 하고 대출을 받았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지금 이 집이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이 집도 월세를 90만 원 받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럼 이거는 보물이지. 진짜 보물입니다. 이거. 그럼요. 그런 게 나오는 거야. 1번 물건이 불편할지라도 1번 물건 덕분에 2번 물건이 나온 거네. 네, 맞아요. 그거 대비 이게 수익률이 좋다는 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잘하고 못했네, 실수했네, 아니 내가 1번 물건 덕분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걔는 꽤 많이 남겠네, 그럼. 한 5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이 어. 집은. 투자금은 계산을 해보니까 2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건 낙찰이 얼마라고요? 이거 51%에 제가 받았어요. 이게 네. 감정가가 2억 2,78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1억 1,911만 원에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1억 2천 정도. 네, 맞아요. 잘했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거의 뭐 운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니까 운도 따라온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강북구 미아동 쪽. 선생님 마음고생을 시켰다.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물건 받고 두 번째 물건 받고 텀이 많이 길었어요. 이 당시에. 심적으로 욕심은 많이 나지만은 낙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당시 기간이 좀 힘들었죠. 이제. 저는 이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은 제가 모두 다 들어갔었는데 배차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구나. 이 집도 이제 재매각이었어요. 재매각을 한번 해보니까 재매각 별거 아닌데? 이 생각으로 썼는데 이 집이 누수가 있더라고요. 밑집에서. 그런데 이 집을 제가 5월 달에 받았었는데 명도를 6월 20일 날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가지고 누수 공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이제 되게 수리를 좀 오래 걸렸어요. 공사 기간도 길었고 공사를 바로 못하니까. 네, 못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0번 정도 공사를 했거든요. 윗집에서 이제 금액을 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협조가 잘 됐네. 네네 맞아요. 나 몰라라 발뺌하는 윗집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선생님 운이에요. 복이고 그런 윗집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실도 좀 길었다고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이 집이 지금 공실로 있는 집이에요. 그럼 수리는 다 됐어요? 수리는 도배장판만 남았어요. 이제 드디어. 네, 오늘 이제 세면대 교체랑 화장실에 거울 교체를 했고 일주일 전에는 싱크대 또 교체를 하고 이 집은 제가 풀옵션으로 넣으려고 이제 생각 중에 월세를 조금 더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올 수리 해놨으니까
살았으니까 그 동네도 임대는 잘 나갈 거예요. 사람 엄청 많이 사는 동네니까. 근데 화곡동 많아지는 않을 맞아요. 건데 네. 그래도 미아동도 우리랑 잘 맞는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세 번째 물건이었고 네 번째는 어디 받았어요? 네 번째는 인천 서구 경서동 쪽에 받았어요. 아, 여기는 64%로 받았어요. 8,530만 원에. 거기도 임대 엄청 좋은 동네니까. 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넓은 집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집인데 현재 이전에 사시던 분이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아, 재계약을 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명도도 안 하고 저도 한 2달 정도는 월세를 그냥 안 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수리도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는 손도 안 대고 코푼 격이다. 네,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는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34% 나오고 있어요. 이 그러면 집도 거기는- 개인 대출로 받았거든요 제가. 거기는 얼마 남아요? 그럼 여기는 32만 원 남습니다. 훌륭하네. 거의 얼마 계약한 거야? 채무자랑? 1,060에 계약했어요. 1060인데 네. 야 잘했네. 그래도 잘 나가면 70도 충분히 받아요. 70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채무자랑 헤어지게 되면 잘 맞는 시세로 내보내면 돼. 그러면 잠재적으로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네 번째였고. 그리고 5번째 집은 화곡동의 음. 반지하예요. 네. 아, 그거가 얼마 전에 임대 네, 나갔다는 맞아요. 그거예요? 여기는 방 2개짜리예요. 방 2개 욕실. 수업 들을 때 방 3개짜리가 수익이 좋다라고 했는데 방 2개든 3개든 수익률이 나오는 건 다 한번 해보자.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 당연하죠. 그게 맞아요. 서울만 방 2개짜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집은 아. 솔직히. 왜냐면은 이 집은 집사람 명의로 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월세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더라고요.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월세를 높게 안 받았어요. 이 집.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 받을 만큼 딱 커트라인에 맞춰가지고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좀 낮아요. 이 집. 12%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갔구만. 아, 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풀옵션으로 그냥 했어요. 아, 잘했네. 네. 풀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네, 넣었다는 맞아요. 거야. 그렇게 수익률은 5번 물건은 약간 불편했지만 네, 건강보험 때문에. 네, 6번도 현재 누수가 있는 집이거든요. 이 집 같은 그건 경우는 어디예요? 고양시입니다. 50%에 받았어요, 제가. 야, 선생님 낙찰가율이 되게 좋다. 되게 다 싸게 받았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운이 거의 뭐 따라다니는 사람이구나. 네, 이 집은 차를 감정가 1억 8,700인데 9,420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자로 했었고 지금 현재 1,065만 원에 월세. 고향 어디예요? 관산동입니다. 관산동 네. 1065. 그럼 딱 뭐 적당하거나 네. 조금 낮게 받은 편이긴 해요. 네. 잘했어요. 그런데 이 집이 현재 누수가 있어가지고 관산동도 오래된 네. 집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16년식에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에요. 근데 누수가 누수가 이게 잡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몇 층인데? 4층입니다. 4층인데 3층에 할머님 사시는 집에 물이 아, 거실 네? 중앙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거실 중간에는 웬만하면 잘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공사한 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누수업자분께서 6번 정도 가셨는데 이 집이 웃긴 게 보통 이제 하수 배관, 싱크대 물이라든지 이런 배관들이 다 바닥에 매립이 돼 있더라고요. 시멘트 밑에 안에. 이런 집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벽으로 가는데 원래. 그러니까요. 바닥으로 수도관 있는 데가 거의 없지. 네, 그래서 이런 집을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지금 네. 바닥도 까고 베란다 쪽에 이제 아, 거기는 세입자 있는데 그 네. 공사를 하는 거니까 더 불편하겠네, 마음이. 네,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좀 이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안 받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 이자만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안 받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진짜 훌륭한 집주인이야. 좀 많이 월세도 사실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그냥 조금 싸게 내는 편이에요. 내가 주변에 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선은 지켜줘요. 네. 선생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네, 제가 우리 반지님들의 선은 지켜주셨으면 해요. 제가 사실은 이것도 생각을 하고 한 건데 처음에는 공실을 최대한 빠르게 없애자. 그리고 맞아요. 나서 이제 개수가 늘어나고 다음 분들이 들어오실 때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조금 빠르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받으려고. 그게 선생님이 만약에 뭐 30분, 1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면 그 공실이 좀 한두 달 더 길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특히 지금같이 추울 때 집 비어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에 맞는 포지션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거기서 뭐 확 낮춘 것도 아니고 조금 낮춰서 공략을 한다면 그만큼 한두 달 공실을 땡길 수 있다면 그게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나보다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세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6번 네. 물건까지, 근데 세입자는 받고 있지만 수리하는 동안 불편 네. 끼쳐드리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당분간은 수리될 때까지만 월세를 안 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 예, 누수 잡을 때까지만. 그러면 어떻게든 선생님도 빨리 누수를 잡으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7번 이제 파주 쪽입니다. 조리읍 대원인데 그 조립도 되게 좋아요. 네. 관산동이나 조립이나 같은 동네야, 거의. 거의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집은 63%에 받았어요. 그렇게 싸게 받지는 않았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요. 이 집도 1억 9천 감정가에 네. 1억 1,900 정도에 받았어요. 제가 거의 한 70%네. 2천에 70을 냈는데 이제 세입자분께서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5만 원만 깎아달라, 대신 보증금을 좀 올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2,500에 65만 원 받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럼 거의 투자금이 안 들었겠네, 거기에. 이 집은 1,300 정도 들었는데 이제 한 달에 3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27% 나오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선생님. 그리고 8번째. 8번? 네, 8번은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얻어 걸린 집인데, 오, 아주 주워 먹었나봐요? 네, 서울 화곡동 쪽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인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300에 차임 25만 원에 있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전입세 낼람 때 보니까 없으신 거예요, 이 집. 이분이. 그런 거 원래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래가지고 53%에 받았어요. 화곡동에 방 2개짜리예요. 새 집일 거 아니야? 13년 됐어요. 11년씩.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사각지대를 아주 잘 공략했어. 운이 좋았어요. 제가. 네. 감정가 2억 900에 낙찰가는 1억 1,150만 원에 제가 받게 된 물건이고, 이 집은 서울이지만은 뭐 수익률 19% 지금 나오고 있어요. 훌륭하네. 사업자로 해가지고 19%. 그래도 서울에서 네. 19%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니까 19%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19%면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파주에서 19%랑 화곡동의 19%는 서울에서 19%는 다른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업자로 19%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지. 네. 특히 서울에선 더 힘들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은 사업자로 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방차음이 커서. 그래도 사업자로 19%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요. 운이 항상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집은 9번째 집? 네, 인천 쪽이에요. 인천에 이 집 하나 있는데 저는 인천 물건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인천도 만만치 않아요. 광주도 힘들고. 광주도 되게 인기 많은 데야. 광주가 월세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많이 높죠. 네, 가격 대비. 좋죠, 광주가. 이 집은 2억 1,500인데 제가 1억 1,200에 받았거든요. 52%에 받았어요. 이것도 새 집인가 보네. 네, 19년식이고 방 3개, 화장실 1개. 얘는 어디야? 네, 도화동입니다. 도화동. 네, 수익률은 16% 나와요. 생각보다 작게 나와요, 이 집이. 받고 보니까. 그거 월세 70만 원 받았나? 70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집 관리비가 95,00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엘리베이터 있나? 아니, 없어요. 그 근데 95,000원이더라고요. 되게 비싸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리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관리비를 어디다 쓰는지 내역서랑 네. 계약서, 뭐 약정서를 다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업체를 제가 바꾸고 싶어가지고 관리업체를 바꾸고 월세를 다시 올리려고. 계약서상에 이제 1,000에 70이지만은 나중에 관리업체가 바뀌어서 관리비가 내려갈 때까지는 5만 원을 제가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서 썼거든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될 건데 다른 세대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다른 업체 물어봐가지고 관리비가 네. 만약에 한 4, 5만 원 내려간다면 거절할 이유는 당연히 네, 없지 그렇죠. 않을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집. 너무 비싼 거야. 엘리베이터 2대짜리도 9만 원, 10만 원 받는데 많이 없거든. 근데 엘리베이터 한 대 있는데 그렇다는 거잖아.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관리 업체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못 걸렸어, 아주. 그런데 혹시 찾아내면 나도 소개 좀 시켜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10번째 집. 이 집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파주시 상지소동에 있는데 인장 갔을 때 이 집이 3층인데 제가 그 3층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그 집 주인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되게 네.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분이 문을 계속 열고 계시더라고요. 네. 기웃기웃하니까 그 할머님께서 누구세요? 이러길래 아, 이 집이 경매에 나와서 제가 보러 왔다 이렇게 아. 말씀드렸어요. 인사드리고 내려가는데 이제 그 집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경매 나왔는데 보러 왔다는데 이렇게 그 말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제가 도망치듯이 내려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네.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들어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선생님 얼굴을 네. 보면 당의 마음이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닙니다. 그냥 현관에서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집을 봤는데 이사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사 박스 짐을 다 싸가지고 계시고 뭐 깨끗하다 집 우리 이사갈 준비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낙찰받은 집이거든요. 제가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썼고 다른 분은 최저가에 써가지고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럼 주워 먹었네. 그렇죠. 이제 어, 이 집은 수익률이 좀 많이 좋은 편인데 몇 프로에 받은 거야? 52%에 받았어요. 200 정도 더 쓴 것 같아요. 반 네. 가격에 받았네. 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1,000만 원 들어가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5만 원이 남는 집. 한 1,100 정도 들어갔어요, 투자금이. 한 1,100만 원 대비 35만 원? 그거면 수익률 엄청 좋네. 거의 40%네. 네, 나온 것 같아요. 걔는 월세 네. 얼마 계약한 거야? 1,500에 65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집은 11번. 네, 11번 이 집은 명도가 지금 안 된 집이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게 강제 집행을 무조건 네, 강제 집행한다가 아니고 협상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집행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집은 어디예요? 위치가? 파주읍 봉설이 굉장히 이제 위쪽에 있더라고요. 이 집은 제가 50%에 단독으로 받게 된 집인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께서 지금은 현재 제가 이제 잔금을 쳐서 제가 소유자지만은 굉장히 완강하시고 점유자, 네, 채무자? 네, 채무자께서 관리비가 140만 원이 미납돼 있고 이사비도 많이 달라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얼마 달래요? 200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빼고 200이라면 생각이 있는데 관리비까지 내가 떠안아야 되면 340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니.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계고를 하고 났을 때 이분께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정 안 되면 강제집행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웬만하면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게 좋죠. 이제. 그렇게 해서 총 11개에서 네네. 지금 임대는 9개 나가서 전체 월세는 603만 원 받고 있는데 순 월세는 295만 원 정도의 성과라면 그리고 이제 2개도 곧 명도하고 임대까지 나갈 거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요 정도 성과라면 왜 선생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투자를 하는지 부산의 재건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동네 럭키 아파트를 팔고 네. 그 재산을 서울 쪽에 빌라에 투자하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살 때도 정신 나갔다고 했고 팔 네. 때도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팔 때도 재건축될 건데 왜 파니? 어. 주변에 학부모들, 부동산 소장님도 왜 파냐? 그냥 팔아주세요, 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팔게 됐죠. 누구보다 소신이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 촉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도 드네요. 다 운인 것 같아, 제 생각. 마침 뭐 팔기 싫었지만 돈이 떨어져가지고 팔게 됐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가님을 만나게 됐고 또 경기도 서울에 빌라 월세 투자를 또 하게 돼가지고 그 집을 팔고 이제 내가 이거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좀 약간 악착같이는 했죠. 약간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성과만 봐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운도 열심히 하니까 따라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운이 들어와서 저절로 낙찰을 받아주고 집이 늘어나고 월세가 늘어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도 저도 수업을 7년 동안 하면서 교육생분들을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고 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잘 되는구나 아니구나가 조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요건을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운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운이 다 운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나도 그 부분은 네. 굉장히 공감은 해요. 삶에서 제 나름대로도 이 세상이 노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노력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의 요소가 중요하구나를 저도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뛰어서 열심히 해야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지 않으려고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운의 요소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1년 정도 해보니까 작가님이 수업에 말씀하신 게 다 맞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이게 요 지역이 좋다. 감정가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일 때 우리가 뭐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았을 때 수익률이 좋고 디테일한 부분들. 더 갖고 있잖아요. 더 느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당연하지. 이거 내가 그냥 1, 2년 해가지고 내가 가볍게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서울 쪽은 임차가 대부분 10일 내로 다 맞춰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경기도는 한 달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터팬 직방 다방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그것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직거래를 예, 활용하지 직거래, 않았다고. 예, 맞아.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직거래를 다 활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순서대로 잘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도 누구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니요. 아, 그렇죠. 음식 많죠, 제가.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무리 선생님 수업할 때 저 사람 경험한 거니까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야지 원래 안 할 거를 알고 있었어. 근데 당연히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해보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배움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지것대로 믿는 게 더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아주 잘했어요. 투룸을 해봐야 돼요. 원룸도 해봐야 되고 나도 해봤어요. 아, 그래요? 해보니까 뭐가 좋구나 불편하구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네네. 부분 하나만 네네. 물어볼게요. 지방 계시는 분들이 서울 쪽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에 분명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만났을 때도 세 번째 수업까지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서울 빌라 월세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결론을 냈다며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할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하면 되겠지 뭐. 그렇죠. 하면 어.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단지 이게 좋은 투자로서 좋은가 안 좋은가만 생각을 제가 했죠.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상하겠는데? 라고 반대로 리스크가 거의 이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는 집이 개수가 늘어나면 관리할 것도 많고 공실이 되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 임차인분들이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그냥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임장할 때 부동산에 가끔 가서 여기 세 잘 나가나요 하면은 적당한 가격이면은 무조건 한 달 안에 나간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사실 수업 듣고 부동산을 갔었어요. 제가 네. 이게 진짜 새가 잘 나갈까. 그렇죠. 나는 안 간다고 네. 했지만 그것도 의심을 아니 너 그거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가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을 네. 거라고 싶어요. 작가님께서 수업할 때 월세 같은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여기 월세 제가 생각한 금액에 나가냐 물어보면은 무난하게 나갈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세만 잘 나간다면은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되게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확신이 들었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요거 아닌 방법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대지분도 가질 수 있고 이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더 물론 투자에 있어서 더 좋은 게 많겠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고 아는 것 중에서 그 당시엔 알지도 못했지만은 무조건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죠.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통 한 달에 많이 올라오면 3번 정도 올라오고 작게 올라오면 한 번도 와요. 많이 올 때는 월초, 중간, 월말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딱 왔다가 또 하루만 있다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거. 2, 3일 정도 근데 해보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최소한 이틀, 뭐 많이 하면은 3일 이렇게. 오늘은 3일 일정으로 온 거야. 네, 3일 일정으로 왔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서둘러서 될 게 아니구나 이 일이 해보니까 침착하게 천천히 다시 기초부터 배운다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2025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움직여 보려고. 그리고 1년에 4개가 목표였어요. 제가 솔직히 1년에 4개씩만 꾸준하게 하자.
그 목표를 세우고 했었는데 진짜 운이 좋았었죠 작년에. 거의 목표 계획했던 거에 250% 이상 그렇죠. 달성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처음에 집사람이랑 했던 얘기도 내가 1년에 월세를 이자를 제하고 100만 원씩만 딱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3년 5년 길게 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니까 3배 이상을 달성을 했네. 그렇죠. 되게 운이 좋았죠. 선생님이 동네 럭키 아파트를 살 때 이미 조금 올라갔을 시기인데도 영끌을 해서 네. 8억 정도의 매매를 할 때 대출을 5억 5천 정도 대출 받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선생님이 잘한 거였네. 네 그렇게 그럼 된 거죠. 결국에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뭐 거죠. 운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선생님이 판단해서 행동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가볍게 얘기했지만 고민도 당연히 많이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4년이 지나니까 그게 거의 한 13억 정도의 급매로 네. 팔 때도 주변 사람들은 네. 야, 너 정신 나갔어. 그 학군 좋고 이제 재건축될 아파트를 왜 팔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또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지금 네. 시점에서는 잘한 거였네. 네, 떨어졌으니까 더. 근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이 서울 빌라로 내가 이제 재산을 서울 쪽으로 옮기겠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할 때는 혹시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집사람도 내가 빌라 하자 이러니까 빌라를 왜 팔리지도 않잖아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근데 나는 팔겠다는 관점이 아니고 월세로 수익을 얻어서 우리 좀 삶을 풍요롭게 좀 편안하게 바꾸고 싶어서 나 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뭐 재개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말이죠. 네, 관리적인 부분, 세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팔 거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시세 차익형 그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고 파는 거에 이제 관점도 썼는데 작가님 만나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중에 됐을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작가님 거만 본 게 아니고 일명 단타라고 해가지고 매매 사업자로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팔리면은 그 괴로움을 제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딱 보면은 100명 중에서 그걸로 큰 돈을 버는 거는 소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가님 유튜브를 알게 된 것도 랭구님 유튜브를 보고 작가님이 거기서 나오시길래 아유, 저 감사합니다. 이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랭구님 사실은 아니 근데 뭐 그쪽은 우리랑 성향이 완전 다른 성향의 같은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 뿐인 거지 관점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또 불편해요. 생각이 정반대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님을 알고 나서 배운 것도 중에 또 되게 중요한 게 꾸준하게 하는 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누구보다 꾸준하게는 뒤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요즘에 좀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월세 1년 만에 순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만들었으면 해이해져도 돼요. 오히려 지금 1년 동안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게 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럼요. 요령껏 하자. 그럼요. 그게 그거 중요해요. 생각하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입찰도 소홀히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무서운 것도 있더라고요. 누수 있는 집을 지금 고양시 쪽에 그 집이 누수가 심하고 뭐 누수가 안 잡히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관은 되게 이쁜데 속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두려움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혹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그거를 좀 그것도 운이에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뭐 아까 수익률이 좋은 거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제약이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임장을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를 정확히 다 둘러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혹시라도 선생님이 내가 멀리서 하니까 임장을 하는데 제약이 있겠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까운 데서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낙찰가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야. 맞아요. 지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누수에서 골치 아픈 게 지금 11개 중에 2개라며. 2개인데 하나는 해결했잖아요. 윗집이고, 하나는 윗집이고. 그건 어쨌든 골치는 썩었지만 돈이 안 들었잖아. 예.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게 하나네. 네. 11개 중에 1개가 그러는 거야. 그것도 피한다고?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11개 중에 5개가 그랬으면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1개 중에 1개래. 그럼 감사한 일이 아닌가?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내가 미리 들어가서 봐도 모를 수도 있어요. 밑에 층이 그런 거라며. 네네. 내 집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내가 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일까? 사실은 아랫집 이제 노크를 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불편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거 봐 그러네. 제가 이제 이 낙찰을 받고 보니까 이제 세입자분께서 들어와가지고 물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 그렇게 밑에 층까지 똑똑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네, 그렇죠. 그거야말로 운이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7, 8번 해서 골치는 아프고 돈도 많이 들긴 했는데 8번, 9번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 뭐야? 11채가 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 11채 중에 한 채가 그랬으면 선생님은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지.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는 긍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살기 위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같은 집 많은 사람들은.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강으로 뛰어가야 돼. 저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비용을 500, 300, 500 이렇게 잡는데 저는 500, 600, 700, 800을 잡거든요. 많이 잡아요. 보수적으로 되게 많이 잡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항상 200을 더 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용을 600을 잡으면은 이제 350이 나오고 이제 그렇지. 그럼 기분이 좋잖아. 세이브를 많이 항상 하죠 이제 항상. 그럼 거기서 세이브한 거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서 수익률 안 좋은 거 여기서 수익률 좋아서 보완을 하는 것처럼 딴 집에서 수익률이 덜 들어가고 주워 먹은 것도 있다며. 그렇죠. 채무자랑 재계약하고 손 안 대고 코 푼 것도 있잖아. 근데 11개 중에 하나 그거를 피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욕심 아닌가? 아예 안 나오면 좋죠. 그거는 받아들일 부분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다시 근데 또. 만약에 이번에 해결을 해. 다음 누수에서는 조금 더 편하겠지. 왜 편해? 그 사장님을 알게 됐잖아. 그렇죠. 잘하는 사장님을 알게 됐잖아.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면 좀 물어보지 나한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봤죠 저는 이제. 누수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럼 화곡동 사장님이 되게 잘하는데 수도 누수는 진짜 잘해. 근데 거기 멀어서 잘 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요. 네. 최근에도 그 반지하에서 또 교육생분 막 딴 데 불렀는데 막 다 까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 사장님이 찾아줬어. 그래서 한번 거기 멀어서 좀 이거 너무 골치 아파. 사장님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저도 이제 몇 군데 아주 싸게 해주신 데만 몇 군데 찾았어요. 저도 나중에 연락처를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아까운 시간 또 쪼개서 저 같은 사람 아니죠. 제가 오늘 하루를 다 비웠어요. 사실. 놀러와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11채 낙찰받은 전체 사례 그리고 투자하면서 경험과 노하우와 선생님의 삶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수 칠까요? 안 쳐도 돼요. 저 사실은 이렇게 되게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나도 꼭 많이 해가지고 저 인터뷰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밥 먹고 이제 찜질방 가는 거예요? 오늘은 파주 쪽에 들려가지고 수리할 거 치수를 제가 안 잰 게 있어가지고 재고 인천 쪽으로 가서 자려고요. 인천 왜? 인천도 인정할 게 있어가지고 인천은 받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천도 네. 인기가 많아. 네, 많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모든 물건을 싹 다 입찰을 했으면은 한 16개, 17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가끔씩 막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안 들어가면은 유찰되더라고요. 49%에서 유찰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인천은 항상 물건이 많으니까 쏠리는 게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물건들만 잘 잡아서 더 좋았을 텐데. 아이 훌륭해 이 정도만 했어도 끝이 없어. 지금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공부를 좀 더 조금만 완전 기초적인 물건들만 거의 손을 대거든요 제가. 결국에는 기초적인 물건들 중에서 이렇게 된 건데 공부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심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과서를 보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기초만 알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다음에 또 찍어요 아니면? 네. 제가 20째 됐을 때. 그래요. 그때 또 불러요.